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오후 2시 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억제책과 공급 방안을 총망라한 초강력 대책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유선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오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이제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집값이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예전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사실 다양한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공급 대책도 내놔봤고, 그렇죠. 금융 규제도 해봤고. 예. 그리고 시장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무 대책도 내봤고 실제로 시장에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대책을 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분과 또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어떤 정책의 엇박자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성의 방향이 결국 강남 4구 또는 서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의 정부 정책 방향성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에서는 또 상경 투자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 매수자의 4분의 1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올라온다고 하죠.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뭘 하든 벽약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과연 발표할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크게 이야기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종부세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비율이 지금 2% 정도까지를 최고세율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권고안에 따라서 3%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것처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3%라고 올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상당한 세율의 인상폭이 크니까 충격이 큽니다. 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기준도 지금 9억이라는 부분을 6억으로 하향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율의 인상폭도 상당히 큽니다만은 이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거래되고 있는 주택 거래되고 있는 그 중위치라고 하는데요. 그 가격이 7억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아주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분들을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있어 왔고 또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투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승폭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확 커지는 이런 왜곡된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오히려 듭니다. 투기 억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이 주택가격 상승폭보다 이 부분들이 절대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인가요? 예, 1주택자에게는 9억까지. 9억이죠. 예, 그걸 더 낮추겠다는 게 이번 안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1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대책 중에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던 토지 공개념 부분도 담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토지 공개념,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구체화되지 않고 실현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거 어떤 관련된 걸 만들지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토지 공개념 개념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토지 소유의 본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권능을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용 수익 처분 또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토지 공개념의 시작점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그러니까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던 토지공개념 3법을 보면은 그때 이미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3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이 다 헌법 불합,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개발이익 환수제를 제외하고는 두 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세 가지 가운데에서 이 이익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이게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이 사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보유세를 또 강화하겠다. 그리고 수익과 관련해서도 초과이익 등 개발이익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소유와 처분과 관련해서도 뭐 택지 소유 상한이라든지 양도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공개념이라는 틀로 토지가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한 영역일까?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들을 지켜다 보면은 그 규제를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한 규제를 해오는데 이 규제와 또 다른 규제 허점이라고 하죠. 규제 역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규제 허점이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행된 정책이 왜곡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공개념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내놨던 대책 중에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 등록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잡겠다,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화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정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그 세제,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일정 부분 완화해주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건드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 비율이죠. 대출 비율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80%까지 주던 부분들을 이제 그걸 좀 더 강화해서 낮추겠다. 지금 원래는 40%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제도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제도의 적용 허들을 낮춰보고 변경하겠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임대주택 등록하는, 그러니까 활성화는 하겠다고 했던 그동안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왔던 국민들에게 있어서 장관이 이 부분을 들어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와라라고 정부에서 나와서 사인을 줘서 국민들이 그 사인을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장관이 나와서 갑자기 이산이 아닌 개벼 하고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러니까 국민의 그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이렇게 훼손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그 규제의 허점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을 폈다면 그건 실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정책 설계 의도와 현상이 달리 나타나서 이 부분들을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뭐 임대사업 등록주택, 뭐 세제 혜택 축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될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신규 후보지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 사전 유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새로운 무지를 물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어떤 대강의 이야기만 나오고요. 다음 주인가요? 이르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공급 물량 확보 여러 가지 뭐 방안은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신규 택지를 새롭게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뭐 언론에 유출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신규 택지로 이제 거론되는 지역들이 서울 시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경기권의 외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들이 대부분 공급되는 부분들로 이게 이야기 되는 거고 또 분양주택도 지금 한계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거리 있다 보니까 원래 의도하는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명확한 대안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주택 공급이 왜 갑자기 공급량이 확 줄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다 보니까 현재 주택시장 내에 자생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와전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급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사라진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책이 분명히 한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구체화하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신규 주택을 늘려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이것도 상당히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을 하지만 그게 공급량을 충족시켜 줄 만한 좋은 집, 살고 싶은 집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인 건데 때문에 지금 또 부상되고 있는 이야기가 용산 미군 기지였던 그 터를 어떻게 좀 사용하는 방안이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근에 이제 용산 미군 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라는 말을 하고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용산 미군기지의 면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한 92만 평이 되고요. 국방부 땅이 이렇게 약간 있는데 합치면은 105만 평이나 됩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한 5만 세대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서울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고 용산 기지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한다면 만약에 종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출퇴근 시간도 이제 줄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편익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지금 집값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공급량이라면 일시에 어떻게 잠재울 수도 있는 그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들어서 얻어지는 편익, 단기적으로는 이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공급기가 무산됐을 때 나타나는 후폭풍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보다는 사실 용산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이 아니죠. 한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공원을 만들려고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적인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의 어떤 새로운 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이게 아니어도 사실 서울 시내에서 지금 시내에 있는 골프장도 있고요. 유수장도 있고 도로나 철도 부지들도 상당히 큰 면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 같은 것도 있고 나아가서는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금 작은 땅들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으면 적어도 지금 그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공급량을 또 서울 시내에서도 분산해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선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